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여름이었습니다. 파리는 에펠탑이 문을 닫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유럽의 기후와 환경을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같은 더위 앞에서 두 도시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묻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도시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라 베넷입니다. 올해 41가 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한 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방의회 뉴스와 날씨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2018년 영국 남부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을 때 처음으로 기후 관련 기사를 깊게 써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사가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기후와 환경 전문 기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한때 매연으로 가득했던 공장지대가 제 어린 시절 동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평생 일하셨고 폐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어렴풋이 느끼며 자랐습니다. 지금은 런던의 한 매체에서 유럽 기후 정책과 환경 이슈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유럽 각국의 폭염, 홍수, 가뭄 현장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스페인의 산불 현장, 이탈리아의 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 독일의 홍수 피해 지역까지 기후 변화가 유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봐온 사람입니다. 저는 기사를 쓸 때 항상 같은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숫자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재난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맨체스터에 계신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며 지냅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재난과 기후 현장을 취재하는 걸 늘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파리는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이 측정한 전국 평균 체감 온도가 섭씨 29.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3년과 2019년 폭염 당시 세워진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4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파리 도심을 걸으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에펠탑이 안전을 이유로 조기 폐장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폭염 적색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학교 845곳이 휴교했고 1,800여 곳은 수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일부 노선의 철도는 선로 변형을 우려해 속도 제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 한 응급실 앞에서 동료 기자와 만났습니다.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 폭염 기사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2003년 폭염으로 약 1만 5천 명이 사망한 나라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23년이 지난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폭염이 시작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고온 관련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만 약 1,000명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온 중년 여성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5층에 사세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라 매일 더위에 갇혀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정신을 잃으셔서 모시고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건물 외관 규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났어요.
저는 그 대화를 수첩에 옮겨 적으며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까지 밀려나온 침대들, 지친 얼굴의 의료진들. 마침 잠깐 자리를 피한 의료진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사흘째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이렇게 몰리는 건 처음입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에요. 에어컨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평생 쓸 일이 없었던 분들이라 그냥 안 트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매번 여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2003년 이후로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건물도 그대로고 정책도 그대로예요. 저는 응급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도시의 규제와 인프라에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파리의 주택 구조를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4집 중 3집에는 냉방 시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 건물 앞에서 단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온도 측정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물 외벽에 측정기를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외벽 표면 온도가 지금 52도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19세기에 지어졌어요. 단열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죠. 낮 동안 흡수한 열이 밤에도 그대로 실내로 전달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에어컨 보급률이 낮습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섞여 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이 많아서 외벽에 실외기를 다는 게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이 많고요. 인공적인 바람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탄소 배출을 늘린다는 환경적 우려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도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예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논쟁이 한창이에요. 실제로 제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에어컨 보급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병원과 학교부터 냉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에어컨이 탄소 배출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파리 취재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편집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라, 미국 쪽 비교 기사도 같이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시기에 정전이 났다고 하던데.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노후화된 전력망과 늘어난 냉방 수요가 겹치면서 여름철마다 대규모 정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은 10년 사이 2배 넘게 올랐고 폭염 속에서 수만 가구가 전기 없이 견뎌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관련 자료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화력 발전 비중을 빠르게 줄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줄어들면서 폭염 같은 수요 급증 상황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노후화된 송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며 산불로 번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폭염 앞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오래됐거나 에너지 정책이 발목을 잡거나 사회적 인식이 발목을 잡거나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기후정책 컨퍼런스 발표 자료였는데 동료 기자가 참석 후기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후기 안에는 폭염 대응 우수 사례로 소개된 도시 목록이 있었고 그 첫 줄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폭염 대응이라는 주제에서 한국이 먼저 떠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은 수송 인프라가 아니라 폭염 대응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 무더위 쉼터, 재난문자 시스템이 사례로 소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동료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여름이면 덥지 않아요? 왜 갑자기 우수 사례로 나오는 거죠?
동료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직접 보고 오는 게 어때요? 기사 방향도 좀 새로워질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파리 취재 일정이 아직 남아 있었고 한국행이 갑작스러운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파리에서 남은 취재를 마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의료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23년 전에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사이 무엇을 배운 걸까? 그리고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도 여름이면 33도를 넘는 날이 한 해에 수십 일씩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기후 조건이 유럽보다 특별히 나은 게 아니라면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취재 일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자료 속 서울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여름인데 왜 거기는 멀쩡한지 알고 싶어서요. 편집장이 짧게 한숨을 쉬더니 답했습니다. 좋아요. 일정 잡아볼게요. 대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와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운이 좋은 위치였을 뿐이고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한 채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미리 받아둔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 폭염일수 추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통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유럽보다 결코 만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왜 결과가 다른가? 그 질문 하나를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리를 떠나온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더웠지만 파리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여유로웠습니다. 짐을 끌고 나오는 가족들,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인사하는 사람들. 어디에도 폭염을 경계하는 듯한 긴장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면서 핸드폰으로 날씨 앱을 열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였습니다. 파리보다는 낮았지만 결코 시원한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표정과 걸음에는 그 더위에 대한 불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가로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고 버스 정류장마다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취재 일정은 서울 모처의 대학교 환경연구소였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간단한 스몰 토크를 나눈 뒤 저는 준비해온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폭염에 강한 나라입니까? 교수가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은 원래 살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름엔 장마와 폭염, 가을엔 태풍, 겨울엔 혹한, 거기다 국토의 산지 비율이 높아서 경작 가능한 평지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보이는 것보다 과거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교수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과거를 먼저 보라는 그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교수의 소개로 저는 다음날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건 옛날 영상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황토빛 비탈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모습입니다. 산림 통계상 그 시기가 기록상 최악의 산림 상태였어요. 산의 절반 가까이가 헐벗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쟁 이후 연료가 부족해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썼습니다. 민둥산이 되면 장마 때 산사태와 홍수가 반복됐고 그게 다시 농지를 망치는 악순환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산림녹화 사업입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약 108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체 산림 면적의 17%를 6년 만에 녹화한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당신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게 이 사업이 특별한 이유예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당장 먹을 게 부족한 시절에 자신은 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일을 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넣고 흙을 덮고 같은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많았을 겁니다. 산림녹화 추진 초기 20여 년 동안은 토양이 너무 황폐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렵게 심은 나무도 장마 때 토양이 쓸려가면서 함께 떠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군요. 네, 실패해도 다시 심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토양이 점점 안정됐고 결국 나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들으며 영국의 환경 정책들을 떠올렸습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경우를 수없이 취재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홍수가 줄어드는 걸 직접 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사업을 함부로 멈출 수 없었겠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이 결국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에서 나온다는 관점이 새로웠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한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모래사장과 저지대가 펼쳐져 있었고 장마 때마다 침수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한강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강변을 정비하고 둔치를 조성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갖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던데 그 둔치가 원래 홍수를 막기 위한 공간이었군요. 맞습니다. 기능과 생활이 함께 녹아든 거죠.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부터 환영받았습니까?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당시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강을 인위적으로 정비한다는 우려도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반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창밖, 정확히는 화면 속 한강의 변화 과정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논란이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청계천이었습니다. 한때 고가도로로 덮여있던 하천이 다시 열리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복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물길을 다시 열면서 도심의 열기를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복원 사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청계천 자체가 한강 물을 끌어와 흐르게 하는 인공 하천이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완벽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증명했다고 봐야죠. 도심 열섬 현상이 완화됐고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이 됐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보완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건 홍수를 막기 위해서였고, 강을 정비한 건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으며, 하천을 복원한 건 도시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하나가 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긴 과정이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기록원을 나서면서 저는 직접 청계천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사람들이 걷거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물가 주변은 확실히 더 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물길을 따라 걸으며 조금 전 봤던 흑백 영상 속 고가도로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자리가 한때는 차량이 가득한 고가도로였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상청 폭염대응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넓은 공간 한쪽 벽에 대형 화면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국 지역별 실시간 기온 분포, 폭염특보 발령 현황,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까지 화면마다 실시간으로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순간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 동시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동시에요? 네, 동시에요. 여기서 버튼 하나가 눌리면 수백만 명에게 문자가 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뉴스에서 폭염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야 대비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갖춰진 겁니까? 올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결과예요. 큰 피해를 겪을 때마다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서 지금 모습이 된 거죠. 저는 화면 한쪽에 표시된 숫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숫자는 뭡니까? 현재 전국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이에요. 실시간으로 개방된 곳과 이용 인원이 집계됩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국 각지의 숫자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런 식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도 폭염 경보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 단위로 실시간 집계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누가 활용합니까? 여러 기관이 동시에 봅니다. 의료기관은 응급 대응 인력을 미리 배치하고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해서 연락합니다. 다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직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끝나고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결과를 받을 때요. 화면 속 숫자들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 만들어진 시스템처럼 보였던 그 화면이 그 순간부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인터뷰 일정 없이 혼자 도심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통계와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그늘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소형 선풍기가 달린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늘막 아래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하다고요? 원래 있는 건데요. 조금 걷다 보니 공원 입구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어르신 몇 분이 의자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관리자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폭염 대응 관련해서 취재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여기는 무더위 쉼터예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주민센터나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들이 쉼터로 전환되거든요. 이런 곳이 많습니까? 전국에 수만 곳은 될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직접 연락해서 모셔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파리에서 만났던 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에어컨 없는 방에서 선풍기 하나의 의지에 더위를 견디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쉼터 안쪽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께 통역을 통해 여쭤봤습니다. 매일 여기 오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날 더운 날은 거의 매일 와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낫지. 옆에 있던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시원한 곳을 제공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폭염시 노인 고독사 문제가 매년 뉴스에 나옵니다. 이곳은 냉방이라는 물리적 기능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쉼터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걷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늘막 아래서 물을 마시는 청년을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더운데 일하기 힘드시죠? 그가 헬멧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여름엔 다 그렇죠. 그래도 이런 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그늘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었죠. 저는 그 말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지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취재는 잘 마무리됐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갑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본 영상이요. 먹고 살기도 힘들던 시절에 삽을 들고 산을 오르던 사람들이요.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 좋은 위치나 좋은 조건을 타고난 나라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가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조건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넘겨봤습니다. 파리에서 적었던 메모들, 응급실 앞에서 만난 동료 기자의 말, 단열 전문가와의 인터뷰,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교수와 담당자들의 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누군가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누군가는 강을 정비했고 누군가는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반 위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또 보완해왔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번 취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한국이 운이 좋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원래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준비를 해온 거죠.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도 50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50년 후에도 지금이랑 똑같을 거예요.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처음 떠올린 제목은 한국이 운이 좋았다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을 쓰는 순간 제가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며칠 뒤 저는 파리에서 만났던 단열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 다녀왔습니다. 폭염 대응 시스템을 취재했어요. 그가 흥미롭다는 듯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50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더라고요. 그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그 말 안에는 희망과 동시에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재난 문자는 그냥 일상입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여름, 파리는 에펠탑이 일찍 문을 닫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산림녹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 2005년 완성된 청계천 복원.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선택들이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에 미래의 숲을 위해 삽을 들었던 사람들,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을 정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지금도 매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시민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 모든 손길이 쌓여서 지금의 평온한 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그늘막 아래에서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무더위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합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사실은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과라는 것을 오늘 하루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